우리는 종종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보다 더 잘 사는 모습을 목격한다. 왜 착한 사람에게만 나쁜 일이 반복될까? 왜 착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말로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해야만 했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그들은 점점 늘어났고 더 교묘하게 진화해 이제는 쉽게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칼을 막는 법만 배워서는 안 된다. 그들의 칼날을 막아내기만 한다면 결국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진짜 방법은 다르다. 그들의 칼을 다루는 법을 똑같이 익혀 그들이 감히 내게 칼을 겨눌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즉 어둠에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둠이 되어 조용히 그들을 속속이 파헤쳐보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다. 10분 안에 책 한 권. 안녕하세요, 장독대입니다. 권선징악.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어른들에게 그리고 동화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오히려 패배와 고통 속에서 스스로의 모순에 빠져 착하지 않은 이들보다 더 힘겹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냉정히 말하면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선과 악이 아니었던 거죠. 맞서 싸울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결국 승자를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도덕적 선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둠을 자각해야 합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해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크 심리학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인간의 어두운 본성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심리적 기제를 다루죠. 즉 다크 심리학은 나쁜 심리학이 아니라 그 어두운 심리를 이해하고 대비하기 위한 지식인 겁니다. 군주론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군중에게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을 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받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인간의 내면에는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이고 이 감정을 건설적인 변화로 전환하는 게 다크 심리학을 알아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실제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 어둠을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충동으로 움직이는 사이코패스, 자존심에 쉽게 흔들리는 나르시스트, 기회를 노리며 조종하는 마키아벨리스트, 모두 자기중심적 사고를 추구하고 타인을 이용한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특히 이런 다크 트라이어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을 수도 내 안에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자신뿐이듯 일상에 만연한 가스라이팅과 미러링을 알아채야 하는 거죠. 법이나 윤리, 도덕은 꼭 필요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멀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역이용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조작당하거나 역이용하거나 선택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첫 번째,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사이코패스. 이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시하는 성격적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타인에 대한 감정 이해와 공감력이 없어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죠. 즉각적인 충동을 제어하지 못해 폭력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사례로는 살인을 저지를 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쾌감을 얻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사이코패스 정신병질은 평소 내부에 잠재된 데다가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매력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기에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사로잡는 뛰어난 언변과 매력으로 타인을 속이는 능력이 탁월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나 살인처럼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죠. 사이코패스의 문제는 남에게 해를 끼치기 시작할 때이고 그 전까지는 오히려 그 특성이 기회인 경우도 많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건 선천적인 뇌구조가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띠더라도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오히려 내색하지 않고 때가 되면 휘두르는 사업적 성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가운 공감을 통해 단호하고 자신감 있으며 실패해서 빠르게 회복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망설임이 없는 거죠. 핵심은 같은 능력을 어디에 쏟느냐가 살인마와 사업가로 가르기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르시시즘. 지나친 자기애로 자신에 대한 애착이 높은 현상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스스로 특별하다 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저 잘했죠? 역시 저밖에 없죠? 처음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지만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욕구를 우선시하기에 결국 피곤한 관계로 변합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피해자 행세를 해서라도 가스라이팅을 반복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실수를 크게 과장하며 왜곡해서 스스로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타인에게 모두 네 잘못이고 너는 구제불능이야 라는 것을 각인하는 데에 능합니다.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나? 등 판단력을 잃을 쯤 자신에게 종속되도록 만드는 게 나르시스트인 거죠. 모든 주목과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싶어
싶어서 당연히 예스라고 말해야 하는 시점에서 마저도 노를 외쳐 이목을 끌기를 원합니다. 앞서 사이코패스와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즘 또한 건강한 자기애와 과도한 자기애로 나뉩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삶의 도전의식을 부여하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만, 과도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치지만 내면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착각에 상대방에게 조금만 지적당해도 크게 화를 내는 등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으로서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저 척만 하다가 불안 속에 휩싸인 모래성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들은 단순히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너무 많은 칭찬을 받았거나 반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면 과도한 자기애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건강한 경계를 세워 적절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보면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그 관계의 이면에는 자기중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정작 마음을 나누는 친한 관계는 잘 없습니다. 이들은 공감력이 없지만 공감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제 공감한 사람보다 더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연기도 할 줄 압니다. 나르시시즘은 단순히 정신병으로 치부하기에는 현대사회의 특성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지금 시대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만 사랑할 뿐 서로 이해해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SNS만 켜봐도 난 잘 살아, 난 너무 멋져와 같은 자기애적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반면 이들의 장점은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구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죠. 현대사회의 구조 자체가 나르시스트의 특성과 잘 맞물려서 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 겁니다. 세 번째, 마키아벨리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을 가리지 않는 성향인데요. 이들은 한 대상에게 접근하면 어떤 이익이 생기는지,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어떤 말이 더 효과적인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심한 경우 가스라이팅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어 조종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하죠.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타인을 이용하고 불건전한 경쟁을 조장하고 동료의 성과를 가로채기도 하는 사람들이라 회사 입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최근 들어 어둠의 3요소에 하나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일명 사디즘인데요. 타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굴욕을 주는 행위를 통해 쾌감을 느끼는 상태를 뜻합니다.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디스트의 그림자를 품고 있기도 하고, 누군가의 몰락을 즐기는 악플러들도 이런 성향을 지니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에게 익명성이라는 무기를 주는 순간 킬러로 변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낀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무력감의 주된 원인은 당연히 사람 때문일 테고요. 이들을 알아내고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관계에서 갈등보다는 해결을, 조작보다는 설득을,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관계의 이면, 관계는 쌍방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에게도 가끔 들었을 수 있는 말인데요. 사랑하니까 널 아끼는 마음에, 네가 잘 되라는 마음에 왜 말에 화를 냈다 혹은 참는다를 끼워 넣으면 우리가 자주 듣거나 했던 말이 완성되는데요. 사랑에서 그 가장 확고한 통제력은 상대방이 스스로 그를 떠날 수 없어 혹은 그녀를 떠날 수 없어 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죠. 상대방을 나 없이 못 살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권력과 지배의 진짜 축이 될 겁니다. 사랑이라는 부드러운 감정도, 우정이라는 따뜻한 관계도 결국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무엇인가를 절실히 원하도록 만듦으로써 형성될 수 있는 거죠. 이를 심리학에서 의존구도라고 말합니다.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에 이끌린다. 정서적 안정, 지식, 자원, 권위, 그 무엇이든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이것이 은밀한 교섭의 무기가 되느냐, 상호 성장의 촉매가 되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런 의존 관계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의존 대상을 정교하게 선택합니다.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게 내게 있는지 체크하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적정선을 유지합니다. 내가 없으면 곤란해질 걸 이라는 암시를 은근히 깔아주는 거죠. 세 번째, 나에게 의존하는 사실을 들추지 않는다. 상대방이 내게 매달려도 여전히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네 번째,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호의와 자원을 제공한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전략으로 사랑이라 부르는 감정의 한가운데에는 의존이라는 묘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악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인정, 그리고 욕망. 인정 욕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고, 이 욕망과 약점을 파악하면 상대방 스스로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없는 척하는 사람은 있어도 인정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소 SNS를 안 하던 사람도 갑자기 폭발하듯 일상을 공개하며 반응 수를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의미 없어, 기록용이야 라고 말하지만 역시 좋아요와 댓글이 안 달리면
시무룩해지는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처럼요. 결국 나를 봐달라는 건데 그 무대가 어디인지 알아주고 여러분이 상대방의 욕망을 충족시키면, 그러니까 그들에게 좋아요, 댓글, 관심 있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면 그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왕 앞에서 자기 공적을 과장하는 신하는 왕실이라는 무대를 원하고, 예술가는 갤러리나 무대 위에서 꽃피운 갈채를 갈망하고, SNS 활동에 지극정성인 사람은 인기도를 원하는 것처럼 이것만 파악해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거겠죠. 공포는 최고의 복종을 이끈다. 여러분이 단기간에 누군가를 이끌어야 한다면 사실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겁니다. 예를 들어 의심스러운 부하를 그 자리에서 바로 처벌을 내리고 그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준다면 다른 부하들에게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심어질 겁니다. 앞서 군주론에서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택한다고 했듯, 이런 메시지는 부하들에게 내가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상상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시키는 대로 복종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상보다 벌에 더 민감하고 벌이 예상되면 무의식적으로 주어진 규범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지러운 상황에서는 이런 공포가 상대방을 더욱 단단히 묶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죄책감은 심리적 올감이다. 어둠의 기술에 잠식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비도덕적이라고 자각하게 되는데, 그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결국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 죄책감도 더 느낀다는 거죠. 책에서는 예로 휴직 신청을 들었습니다. 휴직 신청은 정당한 권리죠. 하지만 현실에서 막상 휴직 신청을 하려면 묘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될 때 심리적 불편함에 빠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바꾼다는 거죠. 회사는 직원들에게 휴직이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는 동시에 휴직하면 회사가 어려워진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죠. 그런 직원은 불편함을 느끼고 휴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직원이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사가 직접적으로 휴직을 금지하지만 않았을 뿐 자신의 권리보다 회사의 기대를 선택한 것처럼 유도하는 것. 조조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지키고 더 큰 혼란을 막고자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이제 힘이 소진되어 너희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른다. 이처럼 조조는 백성들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즉, 너희가 정의롭다면 지금 협력하라 라는 말로 윤리적 증명이 필요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런 심리 기법은 무섭습니다. 사람들이 왜 꼭 우리가 받쳐야 하지? 라는 본질적 질문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처럼 도덕적 딜레마가 빚어내는 심리적 올가미는 의외로 쉽지만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거창한 심리 기법이 아니어도 상대방을 죄책감에 빠뜨릴 수 있는 작은 말 한마디, 동정심을 유발하는 짧은 상황 묘사만으로도 현대인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실망이야. 난 네가 더 나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이런 말 한마디에 우리는 더 양보하고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역시 난 믿고 있었어 라고 말하면 거의 상대방은 동등한 입장임에도 복종에 가까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진정한 동의나 신뢰는 필요 없습니다. 나아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두려워서 굴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진정한 존중이 아니겠죠. 투사의 그림자.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타인에게 돌리는 행위. 우리는 투사라는 것을 잘 이용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족이나 친구 관계에서의 싸움 등 다양한 관계에서 우리는 수시로 투사되고 투사합니다.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말에 우리는 스스로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나 투사에는 지금 상대방이 자신의 불안을 내게 던지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투사를 하거나 투사를 주입받습니다. 투사의 본질은 심리적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규칙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죠. 침투적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분야에서는 무의식을 활용한 기법들이 많습니다. 고객들은 노골적인 광고 활동에 거부감을 갖지만 이건 내가 스스로 떠올린 거야 라고 믿는 순간 그 생각은 흔들림 없이 자리 잡습니다. 이 제품을 꼭 사라 하면 뭐지? 하고 말지만 많은 사람이 한결같이 이 제품을 좋게 평가하던데? 라고 하면 나도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으로 이루어지죠.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해서 샀다라고 믿지만 그 욕망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짚어보면 외부에서 건네진 암시에 의한 것이 더 많습니다. 마치 연애관으로 비유를 하면 너 그 사람 좋아하지? 라고 물으면 그게 사실이던 아니던 반박을 하겠지만 그 사람이 너를 꽤 신경 쓰는 것 같더라? 별 뜻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암시를 하면 자신의 감정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이처럼 사람들은 논리보다 느낌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광고 메시지보다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나 입소문이라는 사회적 증거에 더 혈안되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이 기술을 잘 알수록 남을 함부로 조종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긴장을 풀어주거나 복잡한 상황
상황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돕는 긍정적인 면도 동반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작은 약속 10개를 지킨다고 그것이 신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그 작은 약속 10개를 지켰는가겠죠. 이것을 모르는 대부분은 약속의 내용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지금 누군가가 조건 없이 당신을 돕고 있다면 그건 아주 높은 확률로 당신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위한 퍼포먼스인지 아니면 진짜 거래인 건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하는 거죠. 의외로 내가 힘들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장기 포획을 위한 낚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크기보다 그것이 실행되는 시점과 맥락 그리고 의도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지켜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호의는 어쩌면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죠. 피해자 행세의 함정. 내가 모든 걸 희생했으니 너희는 노후에 날 책임져. 이것은 부모가 정한 조건입니다. 이 부모님은 피해자일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이런 말은 무언의 빚을 씌워 갚게 하는 압박이죠. 동정표를 얻고 상대방에게 혐오를 더 씌우는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적지 않습니다. 연인관계, 혼인관계, 부모와 자식, 거래처, 친구 다양합니다. 그러나 진짜 피해자는 그런 동의 없이 이용당한 사람 아닐까요? 피해자 행세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속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 호의와 상관없이 상대의 고통은 내가 해결해줄 문제가 아니다. 즉, 공감은 하되 책임까지 떠맡을 의무는 없다. 가령 그것이 부모님이더라도. 둘째, 내가 준 적 없는 빚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당신이 기대한 거지 합의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셋째, 거절은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다. 상대가 그로 하여금 분노하든 무너지든 그것 또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굳건하게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일상에서 이런 피해자 행세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피로감에 젖게 만들어 포기하게 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아니 몇십 분씩 이어지면 우리는 전화를 포기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 감각이 증발하며 결국 광고나 쇼핑 링크를 무심코 클릭하고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인지 피로가 쌓인 우리는 사고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결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객센터와의 전화 연결, 일반적인 휴대폰 사용의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장 쉽게 속는 순간은 고통 속에서 누군가의 작은 호의를 만났을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거나 정서적으로 무너졌을 때 건네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더 과장된 감동으로 보이기 마련이니까요. 그건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조정하려 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쳐있을수록 판단을 남에게 맡기고 작은 호의도 과대평가하기 마련이고 더 복종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단 하루, 아니 단 5분이라도 상대가 요구하는 어떤 결정이든 내가 지쳐있다면 무조건 그것을 미뤄야 합니다. 가능한 멀리 말이죠. 강요된 선택. 여러분은 메뉴판 하나를 보더라도 늘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것 같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택지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심어놓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일명 디코이 효과라고 하는데요. 디코이라는 애매한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판매자는 팔고자 하는 상품을 팔게 되는 건데, 초밥집에 갔다고 가정해봅시다. A초밥은 10피스에 15,000원이고 B초밥은 12피스에 18,000원입니다. 그러나 C초밥은 12피스에 30,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를 준다고 가정하면 A보다는 B가 비교적 저렴하게 느껴지고 C보다는 가성비 면에서 탁월한 B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인기라는 항목을 B초밥에 추가해주면 디코이 효과는 더 강렬하게 작용하겠죠. 영화관을 예로 들면 A는 평일 전용 멤버십이 월 10,000원이고 B는 주말 전용 멤버십이 월 15,000원입니다. C는 평일 주말 무제한 멤버십으로 월 15,000원입니다. 당연히 B라는 디코이를 통해 C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헬스장을 예로는 A는 주 2회에 월 5만원, B는 주 4회에 월 7만원, C는 무제한인데 월 7만원입니다. 이것도 이미 B라는 디코이를 통해 C를 선택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설계된 선택지로 사람들의 결정을 유도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가짜 옵션, 압박된 시간, 비교를 위한 미끼 같은 요소를 두고 과연 어디까지가 내가 자발적인 결정을 내린 것인지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키아벨리스트는 숨어 있다가 기회를 엿볼 것이고, 나르시스트는 승자의 자리를 탐닉하고, 사이코패스는 당신의 공포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 그림자처럼 지배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주 드러내지 않을수록 그런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더 귀해지듯 희소성이 더 큰 영향력에 극대화를 가져오듯, 숨는 것이 건사는 아니지만 결국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를 노출되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당장의 주목보다 언제 등장하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어두운 판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말과 심리를 흔드는 행동보다 존재 자체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일컬어 품격 있다 말할 겁니다.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저의 생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절대적으로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선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무력한 사람일 뿐이다. 예컨대 토끼는 착한 게 아니다.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먹히는 존재일 뿐이다. 진짜 선하다는 건 괴물이 될 수 있음에도 괴물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선하되 수단은 악의 기술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악을 나는 지금부터 선이라고 규정하리라.